자, 그럼 트럼프, 해리스 두 사람 어떤 사람인지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rankly, our country is dying,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Look what happened. Again, if I didn't believe with all my heart. 네,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당히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인물일까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그것도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자, 과연 그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자, 먼저 김인환 교수님, 네. 트럼프 후보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1년 전, 4년 전에 대선에서 패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 거짓말 잘하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미국 사람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은 그 리얼리티 쇼, 그 어프렌티스인가요? 네. 그래서 You are fired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켰고, 또 두 번째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어떤 일종의 그 부산물일 수 있기도 할 텐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코 해결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맨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였을 거고요. 세 번째로 사실 요 얘기도 꼭 사회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죠. 미국 내에 많이 만연해 있는 지금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인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마구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막말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정말 막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거 내 말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저기 있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에 하나 더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상승세 이것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먹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이든의 4년 그리고 나 때의 4년 어느 때 당신이 더 잘 살았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은 지난 한 2, 3년 동안 뭐 하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고 반면에 그 트럼프 시절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감세로 인해서 자기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트럼프 쪽이 우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가 4년의 집권 동안 경제를 살렸었다.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졌고, 두 번째로는 뭐 만들어진 이미지긴 하지만은 자신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는 뭔가 프로블럼 솔버다.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미국 사회에서 지금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두현 의원님. 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방위비를 갑자기 뭐 10배를 올린다든가 네네. 뭐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서로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바람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이 좀 됐으면 어떨까? 네네네. 해리스 후보가 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이 해리스 후보가 약간이라도 우수하다, 앞서간다라는 네네. 거를 믿고 싶었던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개표 결과를 따져보면 그와는 좀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미뤄왔던 선택적 망각들이 있어요. 매번 이 한국한테 좀 편한 그 행정부가 들었을 때는 좀 불편한 행정부가 들어서고 강력하게 현안 문제를 요구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방위비 문제들이나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역할 확대죠. 네. 이런 때는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해요. 중기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좀 더 편한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 앞에 있던 말들이 또 흔들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동맹국들 중에서도 유난히 지금 강하게 지금 걸고 넘어진 것들이 한미 동맹들이었어요. 한미 동맹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는 차라리 해결하고 넘어갈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 문제나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 문제들은 그 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로 대부분 발언이 나온 걸 보면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 과정 중하고 실질적으로 백악관에 들어서 뭐 그거는 네. 본인이 그렇게 갑자기 관심을 줄인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중동 문제일 거예요. 해결해야 될 대외 문제에서도 우선순위가. 그렇죠.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일 거고요. 네. 북한은 여전히 관심도가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외 정책에서 사실은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이게 한미 관계에서 90년대부터 안고 있던 전통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이제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좀 해결 방안을 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네. 우리 입장에선 일단 당장 시급한 문제가 방위비의 10배 인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뭐 100억 달러 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이번에 의회 선거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의회도 상하원 양원을 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네. 커요. 근데 지금 방위분담 협상은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미국의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다시 말해서 100억 달러 내놔라, 재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기존에 있던 합의를 뒤엎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뭐 그냥 원래되는 대로 하자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다양한 압력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원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감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핑계로 흔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지금 주한미군 중에 상당 부분이 순환전력이거든요. 순환전력 도착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좀. 예. 그러면 그것도 현재원이 줄게 되는 이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다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뭐 북한하고도 곧바로 대화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갑자기 병력 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는 그게 높지가 않아요. 네. 고민을 해야 될 건 지금 동맹 문제와 관련된 비용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고 분명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럼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맹 자체가 별로 필요 없는데 미국이 지켜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한미 동맹뿐만 아니에요. 네.
무역 관계도 이게 비교 우위로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역 관계에 관한 한 우호국이나 동맹국도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상대 예, 기업들 자체가 돈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미국인의 절반 가량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생각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받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동맹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레버리지로 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말 그대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모든 것을 거래로 파악하기 네네. 때문에. 자, 김인환 교수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과정에서 아니 왜 외국에 그러니까 특히 한국을 찍어서 머니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부자 나라의 이 부자 회사한테 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공장을 짓게 만드느냐 이것도 비판했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 보조금을 받기로 한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삼성이니 SK니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공장 설립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만약에 트럼프가 약속을 뒤집는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이른바 일종의 국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일단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하나로 저희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그 비즈니스의 근본 그다음에 그 딜의 그 거래의 근본은 사실은 뭐 서로 이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용관계, 신뢰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든 뭐 민간 차원에서든 만약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미국에다가 우리는 당신의 법에 의해서 뭐 IRA든 아니면 그 반도체법이든 그거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철폐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위반이고 그다음에 크레더빌리티, 당신의 트러스트에 대한 신용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그럼 누가 미국에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려야 될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꼭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기업들이 또 움직여야 될 것은 다만 우리가 이미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들도 어떤 데는 돌아가고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 트럼프 백악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은 소위 말하는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법안은 또 무엇보다도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한 뭐 그 텍사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인디애나주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또 조지아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주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당신과들의 예전과 만들어졌던 약속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에게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거를 거절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 한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 생각이나 정책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현목 캐스터 일단 CNN에서 계속 이 소식을 미국 대선을 특집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개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합주에서조차 트럼프가 우세하게 달리는 추세 자체가 바뀌지 않았죠.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주고 네.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길 확률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9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90%요?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네. 그 펜실베니아주의 이리 카운티라는 지역인데요. 네. 6번 연속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다가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공화당으로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에 다시 바이든한테 살짝 뺏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위 카운트 개표가 98% 이루어졌는데 트럼프가 50.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 펜실베니아에서의 트럼프의 전망을 밝혀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 뭐 위스콘신 개표 86% 이루어졌고 네. 또 미시간 61%, 아리조나 52%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언급한 3개 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각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AP가 집계한 수를 올리고 있는데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210표인데
자, 트럼프 후보는 그새 또 늘었습니다. 247표로 늘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그대로 굳어질 이 자세, 이 추세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차도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죠? 네, 저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전국 그 득표율에서도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그 추세를 볼 때는 제가 애당초 했던 예측이 틀렸다고 봐야죠. 0.01%밖에 안 하셨기 지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번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히든 해리스보다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무시 못할 비율이 있었다라는 거를 네.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선거인단수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했던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이 수입해가는 거거든요. 저거보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좀 뼈 아파해야 될 게 네. 지금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 네. 상원,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한테 넘겨주는 지금 형국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아까 걱정한 대로 네. 이 대외 정책에 뭐 국내 정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거 운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의회를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제는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인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박빙의 차이를 맞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정말 퓨어 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이제 선거 이제 1월 달부터 쭉 추세를 이렇게 그냥 봤었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불만이 이제 현 그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뭐 막말이나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그 비호감도 이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지만은 비호감도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직무 능력 그리고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은 해리스나 뭐 네. 바이든 이 현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 트럼프의 오늘 지금 유리한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차두현 의원님.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권과 이 한미 안보를 상당히 좀 많이 다져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예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에 썼던 것도 그거예요. 결국은 이 협력을 하자는 것보다 거래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가 거래하자 그러면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령 아마 제가 볼 때는 방위분담 협상 같은 경우에 이게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꽤 큰 폭을 늘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대신 그러면 반대급부로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우리랑 그 분위기상으로는 편했지만은 사실 북한 핵위협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이 한미 차원의 방어 능력이라든가 억제 능력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넣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국내에서 걱정하는 이래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에 더 기고만장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북한과의 이 미북 관계도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하노이에서 봤겠지만 쟤네 믿을 수 있는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북러 밀착 그 분위기로 볼 때는 네. 결국 이제는 쟤네들이 그렇게 미북 관계의 목을 안 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같이 북한을 다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비용 분담 문제하고 겹쳐지게 되면 저는 거래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게 바라는 게 꼭 100억 불을 달라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그 대통령 시절에도 이 얻어내지 못했던 만큼의 돈을 달라는 지금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더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동맹들을 위해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렇죠. 그런데 몸집은 불립니다. 이게 과거 이제 레간 행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군사력의 몸집을 불리는데 가장 지금 약점이 있는 게 해군력이에요. 이게 함선 건조 능력이 이제 미국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함선 건조 협력 같은 것들도 우리 또 쪽에서 조선의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거래할 여지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안보는 물론 전 세계 경제 다 요동칠 겁니다. 자, 트럼프 캠프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는데 한번 현장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네, 지금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캠프의 모습을 CNN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마 현지 분위기로 봐서 기자들도 나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동시 통역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예, 지금 어떻게 두 개의 연설 초안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마지막 유세를 새벽 2시 반에 트럼프가 마쳤죠. 당시 대선 당일에 개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한번 관망을 해보자, 두고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 연단의 트럼프 후보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결과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나머지 경합주 결과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 그런 향방이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마랄라고에서 이제 여기로 오고 있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연단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좀 더 달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유세였다.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컨벤션 센터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데요. 마랄라고의 일론 머스크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나 데이다 화이트 같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판비치에 모였는데요. 그 외에도 하원 의장이나 다른 지지자들이 판비치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연단에 오를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함께 연단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와 같이 연단에 서는 모습을 이들이 바랄 겁니다. 지금 마랄라고에서 제가 듣기로 그리고 제가 미시간주에 오늘 아침에 유세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고, 그리고 커시너 트럼프의 사위나 아들과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동시통역을 곁들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같은 건지 예일대 교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y, the two bigges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ndidates are likely to be the role of alliances and how the recipe of policies that support economic security objectives are very different for a Harris administration that believes allies exist and is interested in adapting policy for the existence of alliances, whereas with former President Trump,
there'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Many of his relationships are transactional, and the way he sees other countries is in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And so there's no assumption of alliance with really any countries, and this affects how we think about the policies that govern economic security. 네,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보죠. 자, 미국 대선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장애전이 뜨거웠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 억만장자 CEO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셀럽들의 지원 사격이 또 다른 흥행 요소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elect Kamala Harris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ady for it? We do not need 4 years of a wannabe king. Fight, fight, fight!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And today, this is Donald Trump's house, brother.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미국 대선 특별 방송 SBS 편성하게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